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주목합니다. 워싱턴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지만 다루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신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이 다른 사설을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이 다시 오픈된다면 개성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는 장사를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목표는 같은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의던 타의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운 연방수사국장이 갑자기 해고되자 놀랍니다. 연방수사국 개혁 차원에서 해고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러시아 연관설이 조여들어 해고했다는 분석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풍이 불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까지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설을 특별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고 하루가 안 돼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크레딧이 나쁜 사람과는 데이트조차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42%나 됩니다. 애틀란타 시는 적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도시고 그 점에서 로스앤젤레스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셸 오바마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싸웠는데 싸운 이슈는 옷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해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준비하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는 헤드라인 쓰고 하니까 최종적인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30분 정도가 되겠네요. 또 동부 시간으로 9시 30분. 그때 그 전화 통화를 30분 했다는 뉴스를 저는 한국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미국 뉴스 어느 곳에도 방송 들어오기 5분 전까지도 레이티스트를 점검하는데 아무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뉴스를 보고 최종적으로 알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헤드라인조차 맨 앞에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최우방국이라고 말하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식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직접 당선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축하 성명이라는 것도 달랑 형식적인 두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알고는 제가 뺐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지금 프랑스에서 선거가 있었던 것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 한국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후보 시절에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들에게 미국 대통령은 뭐 예산도 그 부분에서 깎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 믿음도 없으니까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사람들과 파리에서 유럽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이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크롱 그 후보 당시에 영어로 녹음한 것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슈, 중요 이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에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당선 확인이 되자마자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아무튼 당선되자마자 바로
트위터 등을 통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밝혔고 이제 곧 만나고 싶다. 뭐 큰 표 차이로 그 당선된 것 축하한다라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에 비유한다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 30분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그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보내지 않았고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그 5분 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것이 확인되고 나서 그 이후에 트윗을 15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그런 그 트윗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언론에서는 백악관에서 그 당선 축하한다는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성명서 양식이야 있겠죠. 제가 방송 끝나고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백악관에서 데일리 브리핑이 있어서 이제 오피스에서 봤습니다. 그때에 거의 그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에 스티브라는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지금 그 문재인 그 대통령 그 당선됐는데 서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는가 어떻게 그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길이가 그 스파이서 대변인의 답변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이 질문자는 사드 그 시스템도 있고 하는데 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스파이서가 한 말이 바로 그 한국 언론에서 전해졌던 백악관의 성명서라는 말과 일치를 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새로운 그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뭔가 그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그 찾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직접 아무런 그 뭐 트윗 같은 것 트윗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 없이 오늘 아침에 6시 30분에 30분간 통하면은 긴 길이의 통화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만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가 북한 문제인데 북한에 압박을 취한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딱 그 거기서 이제 그 서로의 이슈가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백악관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한다. 한국 국민들과 함께 아주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것 그 축하하고 동맹으로서 함께 일한다. 우정을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늘 얘기하는 아시아의 최우방 국가라고 하는데 그 전화 한 통 빨리 축하 전화 안 하고 뭐 중국과 그 일본 이미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 미뤄온 것 이것을 보면은 뭔가 이제 그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그 외교적으로 계산해야지 될 부분이 있는 이 상황이다. 뭐 어떻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상황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한미 관계가 예민한 상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필요하다면 워싱턴 그 빨리라도 그 가겠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청와대에서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계의 모든 나라의 주요 신문을 보면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신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8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그 주요 신문은 오늘 전부 그 일면에 서부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신다면 역시 이런 그 제목과 내용 한국 리더가 이제 그 미국을 경계하는 사람이 한국 리더가 됐다는 것이고 뉴욕 타임스는 일면 사진으로 어제 안희정 지사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 광화문에서 잠깐 그 2분 정도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 당선자로서 연설할 때는 그 연단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볼에 뽀뽀하는 그 대통령에게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북한과 화합하려는 지도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진을까지 실었는데 이제 현충원 방문한 사진인데 한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새 리더를 선택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또 다른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탄핵되기 전에 그 대통령보다 북한과 중국에 가까운 문재인 새 대통령 이렇게 했고 뉴욕타임스도 여러 가지 그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 결국은 그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심각한 정책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뉴욕타임스 또 다른 기사는 선샤인 2 정책 이때 도널드 트럼프 반대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에게 최대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그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는 뭔가를 얻어내기 전에 일단 그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서 심리전을 한 뒤에 상대가 그냥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 하고 나서 그 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샤인 2대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부동산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자체에서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 하고 이제 의문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그 미국 언론이 전부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그 북한도 방문하겠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여서 가디언도 새 리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기꺼이 대화하겠다. 이것을 아예 그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실었습니다. 기사 등등을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이고 오늘 저는 그 미국의 분위기를 서로 북한에 대해서도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약간 그 반대되는 것 같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로서 그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 제목 자체가 한국이 이제 좌양우하고 있다. 한국 moves lef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decline, politely 했겠죠. 그 사양을 했고 대신에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준표 후보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 방송되지 않았던 주말 사이에는 그게 기사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홍준표 그 후보가 뒤집을 수도 있다. 어떠한 조건이 마련되면 이라고도 사설을 썼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을 기쁘게 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그 의문을 표시를 하면서 레프턴이라는 단어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레프턴한 것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왔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문재인 그 대통령 탄생이라는 것이 미국의 북한 핵 위협을 없애려는 노력에는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줄 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길을 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도왔다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내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그런 길을 깔아줬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는 현명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 1, 2를 지적을 하는데 넘버 1,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나 큰 회사에 세금도 어느 정도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적으로 이제 하겠다 하는 공약을 보면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승인할 만한 정책이다. 약간 비꼬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을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실패했던 선샤인 정책으로 기쁘게 할 의욕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개성공단 오픈한다고 하고 이런 내용을 쭉 지적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 시민을 또 억류한 평양이 오랜 동안 약속을 어긴 것도 무시하고 화합하려는 처사다 비판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복잡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말 텐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잘 그 위치 설정을 하면서 이득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중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드 코스를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심코 부주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왔는데 사드 비용 말 등등 해서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핵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기회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단합하는 길뿐이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은 하는데 듣기는 좋은데 그게 좀 그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결론 부분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간다는 시그널을 그 이제 대통령이 줘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한국 회사가 개성공단이 오픈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회사와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해야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당시에 인터뷰를 했었죠. 일본의 애나 그 파이필드 지국장이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설도 시작은 뭐 월스트리트저널과 비슷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과 그것이 이제 선거에 미친 영향, 참 그 어려움이 많은 그 한국이 지금 처한 것이요. 국내 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지금 2위 후보와의 차이를 보면은 쉽게 승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이 아직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완전히 발전하지 않은 영한 민주주의인데 참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입장을 또 그 곤란하게 한다. 역시 그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죠. 문재인 대통령의 비둘기식의 북한에 대한 입장,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 것. 다시 한번 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이 사설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사드를 배치한 것은 한밤중에 새벽이었잖아요.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던 점. 심지어 이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라고 했었던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한반도 그 문제를 푸는데 미국과 중국이 앞에 있고 한국은 뒷좌석에만 앉아있지 않아야지 되고 주도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쭉 그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도 노라고 할 줄 알아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점.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좀 그 일단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굿뉴스라고 하면서 눈에 띄도록 그 문재인 대통령도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그 점들도 지적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좀 알려진 것보다는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어떠한 그 미국과도 결국은 그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정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면 또 그러한 미국 정책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을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 실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오늘 사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한 클레어먼트 맥케나의 이채진 교수도 실제로 그 만나서 얘기해보고 서로 오해했었던 것 같은 것이 풀어지면은 지금보다는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에 30분 동안 그 통화를 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30분은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떠한 그 미국에서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그 긍정적인 그 분위기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 이 이슈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눈 뜨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탑 뉴스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했다는 것은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캐나다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멕시코 대통령이 선출돼서 두 나라 정상이 통화가 됐다면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이 뉴스를 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내용만 전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 정치,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에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007 영화보다도 더 흥미있고 그런 일이 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와 지금 두 번만 임기 도중에 해고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본인이 해고된 것도 이 브레이킹 뉴스를 보면서도 에이 저거 농담 뉴스지라고 생각했다잖아요. 제임스 코메이 연방수사국장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메이 연방수사국장을 갑자기 해고했잖아요. 그야말로 You Fired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그 형태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한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조사를 문제가 있었다. 의회 증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연방수사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수사국을 개혁을 해야지 된다. 그가 일을 잘 못했다.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더군요. 러시아 외무장관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대선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그 내용 같은 것을 얘기를 다 공개되게 됐는가, 이것을 지금 수사국장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선거 캠페인 당시에는 이메일,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이나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막판에 또 다른 추가 이메일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도움을 줬었던 사람이 연방수사국장인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일 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메이 어제 해고시킨 그 수사국장의 손을 들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선 일 못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당선되는데 큰 힘이 됐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연관됐다는 것만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했거나 여러 가지 한 일을 보면은 쭉 나오는데, 셜리 H라는 법무부의 권한대행이요. 그 당시에 권한대행도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해고가 됐고, 그리고 지금의 법무장관도 역시 비밀리에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 때문에 러시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법무장관인데도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면서 이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 법무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레코멘데이션을 받아들여서 해고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고되기 직전에 백악관에 이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조사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백악관의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파다하게 워싱턴에 퍼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연방수사국장을, 임기가 10년이고 거의 해고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해고했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해고하기 전에, 통보하기 전에 전화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생각하니까 연방수사국장 해고돼야 돼 생각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칼이 겨눠질 수 있는 러시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심지어는 가디언의 어떤 칼럼니스트, 엘리아 커밍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 엘리아 커밍스는 이제 메릴랜드
메릴랜드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치인이고요. 가디안 같은 곳에서도 이 지금 그 대통령이 하는 일 보면은 독재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된다. 이제는 그 러시아 사태는 민주당에선 지금까지 쭉 주장을 해왔었던 것이지만요. 이 정도로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인데, 가디안의 그 로렌스 더글라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제임스 코미를 해고함으로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예정됐던 푸틴과 손잡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고에 대해서부터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시켜버리니까 이거 닉슨이 예전에 워러게이트 사건 수사하던 특별검사를 1973년도에 10월에 해고한 거와 마찬가지네. 그 닉슨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닉슨 라이브러리에서 당장 반박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FBI 국장을 닉슨 대통령이 해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임스 코미가 어제 해고됐을 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인들의 부하 직원들에게 FBI 에이전시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방에 브레이킹 뉴스 텔레비전 화면이 있어서 제임스 코메이가 그 화면을 봤대요. 보고 나서 에이 저거 농담이지, 웃기네 했더니 스탭들은 안 거죠. 이 조크가 아니라는 것을 하면서 코메이 국장에게 옆방으로 가시죠. 빨리 마무리하고 해서 조용한 옆에 사이드 오피스로 가게 했고, 결국은 그 사건을 안 코메이 국장이 본인이 말 스피치를 주던 직원들과 악수하고 스탭들이 그러니까 해고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한 거예요. 그때까지 백악관에서 연방 수사국장인데 아무 말도 못 들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가 수천 마일 떨어진 연방 수사국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잖아요. FBI 본부가 백악관에서 7블럭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누구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메신저를 시켜서 그곳에 보내서 결국은 알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자꾸만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을 조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난이 있자 또 여러 가지 관련 트윗을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는 해고하라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 해고하지 않아 이중잣대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일반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오늘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만남 미팅에 대해서는 지금 비밀리에 미팅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프노프는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도 그냥 의례적인 한마디 했고, 또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아주 러시아에서 훈장도 받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친하고 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먼저 만났거든요. 국무장관과 먼저 만나고 나서 MSNBC에 저널리스트가 물어볼 수 있는 안드레아 미첼이요.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에게 지금 제임스 코메이가 해고됐는데, 연방수사국장이 해고가 됐는데, 그 해고가 당신이 지금 대통령 방문하고 만나고 하는 것에 좀 그런 거 좀 가려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라고요? 연방수사국장이 해고됐다고요? 에이, 농담이죠.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눈 동그랗게 뜨면서 몰랐다는 것처럼 하면서요. Was he fired? You are kidding. You are kidding. You are kidding. You are kidding 하고 들어가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러시아 외무장관도 몰랐을 정도로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그런 연방수사국장이 해고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몰랐겠어요.
지금 외무장관과 만나서 다 회담까지 했는데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이런 거 보면서 러시아에는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면서 러시아와 일단은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 알면서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 러시아가 얼마나 스파이 국가잖아요. 러시아의 그 대사는 미국 대사는 당연히 그 스파이이고 미국 리더들이 굉장히 그 조심해야지 되겠다. 뭐 이런 건 누구나 그 두 번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비디오 클립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과 당연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관계, 미국과 시리아 관계, 세계 이슈, 뭐 북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러시아도 북한 문제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이 의논의 안건이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이 자리에 또 그 헨리 키신저도 있었거든요. 전 국무장관. 지금 그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에 있어서도 헨리 키신저가 관여를 했고 오늘도 보니까 헨리 키신저가 98세인가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헨리 키신저의 그 월드 오더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월드 오더라는 책을 참 좋게 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읽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은 서문을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세계의 그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파트로 그리고 서문만 읽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별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98세나 됐으니까 본인이 쓰지도 않았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나쁘다고 계속하면서 이제는 그 정도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나쳤었던 점들도 지적을 할 만한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중국과의 그 관계 본인이 큰 역할을 했죠. 핑퐁 외교. 그런 것도 그 본인의 그 칭찬받을 만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로 인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됐지만 그 예측이 틀려서 뭐 사이공이 함락되고 이래서 그 노벨상 시상식에도 가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굉장히 좀 편파적이다 하는 생각 들었고요. 그러나 다만 그 네 가지 월드 오더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아주 그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와 국가 간에는 다른 나라를 간섭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그 민주주의 그 체제가 확립된 것. 중국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러니 따라와라 하지 않고 와서 봐라. 우리를 보면 이렇게 훌륭한 나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은 신생 국가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막 세계 다른 나라에 퍼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 그 아랍 국가에 대해서는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난을 한 식인데 말하자면 이슬람교가 모든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다 죽이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식이라는 그 네 가지의 월드 오더를 헨리 키신저가 책에선 얘기했고요. 오늘 거의 100세가 되는데도 이 러시아 문제에 등장을 한 것 보니까 굉장한 그 전략가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돈 얘기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딱 그 시사주간지에 실렸네요. 시사주간지 타임에 실렸는데 갤럽이 타임을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돈 조금 가지고 가장 그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 했더니 애틀란타가 연 그 42,000달러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고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는 뭐 아파트,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신다던가 하면은 이곳에서 훨씬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는 시카고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54,000, 달라스와 마이애미, 피닉스, 워싱턴 DC도 전부 54,000달러. 그리고 보스턴 좀 행복하게 살려면 75,000달러, 휴스턴도 마찬가지고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과 필라델피아, 시애틀이 똑같이 연 그 수입이 10만 5,000달러는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35만 명을 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갤럽과 쉐어케어라는 곳, 이 쉐어케어는 건강에 관한 그런 회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의 기준이 돈으로서는 천정이 있다는 게 2010년도에 그 나왔던 경제학자와 심리학자의 그 연구 조사잖아요. 7만 5천 달러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왔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상 되면은 사실은 돈이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을 다 그 참고로 해서 그 하루에 몇 번씩이나 웃는가, 뭐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문항을 작성을 해서 행복하는 그 마음과 돈을 계산한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중간 수입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평균이 55,775달러인데 서부 지역에서는 뭐 로스앤젤레스는 10만 5천 달러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생소하네 하고 느껴진 것은 그레이트 레이크요. 그 5대5 그 주변, 뭐 미시건 등이죠. 그쪽에서는 12만 달러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bankrate.com이라는 그 파이낸스 웹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그 마켓 그 서치가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보다도 2% 높아졌네요.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좀 크레딧 점수가 나쁜 사람하고 데이트 하시겠어요? 42%가 안 한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은 더 심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크레딧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가 내가 저 사람과 데이트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요. 남자는 7%였는데 여자는 20%였습니다.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전부 크레딧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레딧 스코어를 이렇게 따진다는 것이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더 나오는 일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재정, 교육, 또 이제 일자리, 저 사람이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다 돈과 연관된 거네요.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인간성 이런 거는 없네요. 중요한 요소에.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빚 많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58%면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빚에 예를 들어서 아파서 진 빚, 아니면 학생 때의 빚, 이런 것은 사람들이 조금 포함해 주지 않고, 다만 이제 세 군데 큰 크레딧 카드 회사요, 트랜스 유니온을 포함해서 그런 곳에 나와 있는 크레딧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혼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601부터 660, 601, 630, 40 이 정도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페어하다라고 미국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좀 푸어하다, 좀 나쁘다 하려면 501부터 600 아주 좋다 하면은 781부터 850 기본적인 그 기준선이 그렇습니다. 나쁜 크레딧 하면은 500 이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이프와 왜 싸웠는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방송하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그 광고, 마지막 광고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 계산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30을 더하면 5, 네. 좋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 버락 오바마 그 대통령이
지금 그 이태리에 가 있거든요. 기후 변화에 관한 그런 그 어떠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 기후 변화 회의하러 간다고 하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갔는데 그 헬리콥터가 뭐 얼마나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워싱턴 DC의 딸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학교 다니니까요. 430만 달러 집입니다. 뭐 방도 많아요. 9개. 그리고 베스룸이 8.5개. 1928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새 집으로 갔잖아요. 뭐 백악관에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 아주 그 집에서 산다는 게 뭐 많이 다른 곳에 다니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즐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싸웠는데 그 와이프와 왜 싸웠냐면 옷장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은 옷에 크게 그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아무튼 옷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커피 메이커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전에 그 연방 상원의원이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백악관에 가서는 대통령의 시간은 초를 다퉈야지 되니까 누군가가 다 단추만 누르면 가져다 줬겠죠. 그런데 오바마는 사실은 그 상원의원 할 때도 뭐 토요일마다 그 동네 세탁소에 가서 꼭 옷 찾는 거 본인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아무튼 뭐 책도 쓰고 또 대통령 센터 만드느라고 바쁘기도 하지만 자유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 셀피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어제 얘기하는데 저도 여기서 웃었어요. 셀피 사진 뭐 찍기만 하면 별로지만 거의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정말 두 발짝 가다가 또 셀피를 찍을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좋은가 해서 어제 이제 그 기후변화에 관한 그런 그 회의하기 전에 성당에도 가고 물론 당연히 이태리니까 작품인 거죠. 그 성당 자체가 뭐 그 아트 갤러리에도 가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가장 그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그 외로웠다는 것. 누군가가 그 옆에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최종적인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본인이 혼자 했어야지 되는 그런 그 외로움 같은 것을 참 이게 이제는 그게 없어서 좋다. 셀피 찍을 수 있어서 좋다 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인데 뭐 우리는 뭐 다 해피하네요. 커피 메이커 다룰 줄도 알고 셀피 찍을 줄도 알고 저도 셀피 찍는 거 싫어해요. 정정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헨리 키신저 제가 앞서 98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찾아봤습니다. 93살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